수레바퀴 아래에서 헤르만 헤세 제1장 25페이지부터. 일찍이 그런 일은 없었다. 이른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교장 선생이 몸소 기차역까지 나와주었다. 검정 프로코트를 몸에 두른 기벨라트 씨는 흥분과 기쁨, 자부심에 겨워 가만히 서 있지 못했다. 그래서 초조한 듯이 총총걸음으로 교장 선생과 한스 주위를 돌아다녔다. 동시에 즐거운 여행과 아들의 합격을 비는 역장과 용무원들의 인사를 받았다. 아버지는 자그마하고 뻣뻣한 여행 가방을 왼손과 오른손에 번갈아 들었다. 그리고 우산을 팔 아래에 끼웠다가는 다시 무릎 사이에 끼우기도 했다. 몇 번이나 우산을 떨어뜨렸다. 그럴 때마다 가방을 내려놓고는 우산을 다시 주워 올렸다. 그의 행동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가 왕복 차표를 가지고 슈투트가르트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 건너가는 것이라고 말이다. 아들은 겉으로 매우 침착해 보이기는 했지만 남모르는 불안감이 그의 목을 조이고 있었다. 이윽고 역에 다다른 기차가 멈추어 섰다. 아버지와 아들은 기차에 올라탔고 교장 선생은 손을 들어 인사를 보냈다. 아버지가 담배에 불을 붙였다. 도시와 강물이 골짜기 아래로 차츰 사라져갔다. 이들에게 기차 여행은 하나의 고통이었다. 아버지는 슈투트가르트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생기를 되찾았다. 쾌활하고 다정다감한 만사에 능한 사람처럼 변해버렸다. 주의 수도에 발을 디디고는 2, 3일 정도 머물게 된 수도 시인의 감격,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 하지만 한스는 점점 말이 없어지고 불안해졌다. 시가지를 바라보는 순간부터 답답하고 불안한 기분에 휩싸이고 말았다. 낯선 얼굴들, 뻐기는 듯이 높게 치솟은 휘황찬란한 건물들, 아무리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뻗어있는 길, 철로마차, 그리고 길거리의 소음이 한스를 겁에 질리게 했을 뿐 아니라 괴롭게 만들었다. 두 사람은 숙모댁에 묵기로 했다. 익숙하지 않은 공간들, 숙모의 친절함과 수다스러움, 그냥 무턱대고 앉아있어야 하는 분위기, 용기를 북돋워주기 위해 쉬지 않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아버지의 배려, 이러한 것들이 어린 소년을 완전히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다시피 했다. 한스는 어설프고 당혹스러운 느낌으로 방 안에 쭈그리고 앉아있었다. 그는 눈에 익지 않은 주위의 환경, 숙모가 입고 있는 도시풍의 옷차림새, 벽에 걸려있는 큰 무늬의 양탄자, 탁상시계, 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 그리고 창 밖으로 펼쳐진 시끌벅적한 거리의 풍경들을 바라보았다. 동시에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벌써 오래전에 집을 떠나온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고 힘들게 배운 지식을 한순간에 모두 잃어버린 느낌이 들기도 했다. 오후에는 다시 한번 그리스어의 불변 화살을 훑어보려고 했지만 숙모가 그에게 같이 산책하자는 제안을 해왔다. 그 순간에 한스는 초원의 포르름이며 숲의 나뭇잎 소리를 심한으로 보았다. 그는 기꺼이 숙모의 제안에 따라 나섰다. 그러나 이곳 대도시에서의 산책이 고향에서의 그것과는 다른 형태의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곧 알 수 있었다. 아버지는 시내에서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스는 숙모와 단 둘이서 산책에 나섰다. 하지만 벌써 계단에서부터 불행이 시작되고 말았다. 2층에서 그들은 건방져 보이는 어느 뚱뚱한 여인과 마주쳤다. 숙모가 무릎을 굽혀 인사를 건네자마자 그녀는 매우 능속한 말솜씨로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무려 15분 이상이나 그 자리에서 이야기가 계속되었다. 한스는 계단 난간에 몸을 기댄 채 옆에 서 있었다. 그 여인이 끌고 온 강아지는 한스의 냄새를 맡기도 하고 쥐저대기도 했다. 한스는 이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아차렸다. 왜냐하면 그 낯선 뚱보 아줌마가 코에 거는 안경 너머로 자꾸만 한스를 위아래로 훑어보았기 때문이다. 거리에 나서기가 무섭게 숙모는 어느 상점 안으로 들어갔다. 숙모가 다시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다. 한스는 수줍은 듯이 길거리에 서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를 옆으로 밀치기도 하고 골목길의 아이들이 놀려대기도 했다.
상점에서 나온 숙모는 한스에게 넓적한 초콜릿을 한 개 주었다. 그는 초콜릿을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예의 바르게 했다. 다음 모퉁이에서 그들은 철로 마차에 올라탔다. 마차는 손님을 가득 태우고 끊임없이 종소리를 울려대며 거리를 달렸다. 마침내 넓은 가로수길과 정원이 나타났다. 분수에서는 물이 솟구치고 울타리를 두른 관상용 꽃밭에는 꽃이 만발해 있었다. 자그마한 인공 연못에서는 금붕어들이 헤엄을 치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리저리 오가기도 하고 짝을 지어 원을 그리듯이 빙빙 돌아다니기도 했다. 수많은 얼굴들, 가지각색의 우아한 옷차림을 한 사람들, 자전거들, 환자용 휠체어들, 그리고 유모차들이 눈에 띄었다. 소란스러운 목소리들도 귀에 들려왔다. 숙모와 한스는 먼지투성이에 후텁지근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마침내 다른 사람들과 나란히 벤치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숙모는 내내 수다를 떨며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이제 그녀는 신음하듯이 크게 숨을 내쉬고는 사랑스러운 눈초리로 소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에게 초콜릿을 먹으라고 권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스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아니, 왜 안 먹으려고 하는 거니? 그러지 말고 어서 먹으려무나. 먹으라니까. 한스는 초콜릿을 끄집어내 잠시 은박지를 만지작거리다가 하는 수 없이 자그맣게 한 조각을 떼어 물었다. 초콜릿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숙모에게 바른대로 이야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초콜릿 조각을 입에 문 한스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삼키려고 애를 썼다. 그 사이에 숙모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낯익은 사람을 발견하고는 즉시 그리고 다가갔다. 여기 앉아있도록 해라. 내가 곧 돌아올 테니. 한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나서 손에 들고 있던 초콜릿을 잔디밭에 냅다 던져버렸다. 그러고는 박자를 맞추어 흐느적거리며 걷기 시작했다. 주위의 사람들을 이리저리 쳐다보고 있노라니 문득 자신이 처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스는 다시 한번 불규칙 동사를 외워보려고 했지만 끔찍하게도 거의 아무것도 기억해낼 수가 없었다. 그동안 외웠던 모든 지식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만 것이다. 바로 내일이 주 시험인데. 이윽고 숙모가 한스에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올해에는 118명이나 되는 수험생들이 주 시험에 응시했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이들 가운데 36명만이 합격할 수 있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소녀는 무척이나 풀이 죽고 말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니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한스가 이번에도 음식을 전혀 먹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를 단단히 꾸짖어 주었다. 심지어 숙모마저도 그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밤에 한스는 깊이 잠들기는 했지만 힘에 겨울 정도로 무시무시한 꿈에 시달렸다. 그는 117명의 다른 동료들과 함께 시험장에 앉아 있었다. 시험관은 고향의 마을 목사나 숙모와 비슷해 보였다. 한스 앞에는 자신이 먹어야 하는 초콜릿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가 눈물을 머금으며 초콜릿을 먹는 사이에 다른 수험생들은 차례로 일어나더니 좁은 문을 통해 나가는 것이었다. 모두들 주어진 초콜릿을 다 먹어치웠다. 하지만 한스의 눈앞에 놓인 초콜릿 더미는 자꾸 커져갔다. 급기야는 책상과 의자 위로 넘친 나머지 당장이라도 그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다. 다음날 아침, 한스는 커피를 마시며 시험에 늦지 않기 위해 시계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 시각에 고향 마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생각하고 있었다. 먼저 구두방 아저씨 플라이크는 아침 수프를 먹기 전에 기도를 올렸다. 그의 가족과 숙련공들 그리고 2명의 견습공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다. 플라이크 아저씨는 여느 때나 하는 조찬기도에 몇 마디를 덧붙였다. 오 주님, 오늘 시험을 치르는 한스 기벤라트 학생을 보살펴 주소서. 그를 축복하시고 강하게 하소서. 당신의 신성한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는 올바르고 씩씩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한스를 위해 기도하지는 않았지만 마의 목사는 아침 식사를 하며 부인에게 말했다.
이제 기벤라트가 시험장에 들어갈 시간이요. 두고 보구려. 언젠가 그 아이는 훌륭한 인물이 될 테니까. 틀림없이 모두들 그 아이를 눈여겨보게 될 거요.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아이에게 라틴어를 가르친 게 헛된 노력은 아닌 게지요. 한스의 담임선생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말했다. 자, 지금 슈투트가르트에서는 주 시험이 시작되고 있을 거다. 우리 모두 기벤라트의 행운을 빌어주자꾸나. 물론 그에게 행운 따윈 필요하지도 않을 거야. 너희 같은 게으름뱅이 놈들이 10명쯤 모여도 당해내지 못할 만큼 그는 똑똑하니까. 거의 모든 학생들이 자리를 비운 한스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의 합격이나 낙제에 내리를 건 학생들은 특히 더 그랬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기원과 관심은 쉽사리 먼 거리를 뛰어넘어 멀리까지 영향을 미치는 법이다. 한스 또한 자신을 생각해주는 고향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조교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와 함께 시험장에 들어섰다. 무척이나 부끄럽고 두려웠다. 안색이 창백한 소년들로 가득 찬 커다란 강당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마치 취조실에 갇혀있는 범죄자처럼 여겨졌다. 교수가 들어오더니 학생들에게 조용하도록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러고는 라틴어의 문체 연습 텍스트를 받아쓰게 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한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시험 문제가 너무 쉬운 나머지 우습게 여겨졌다. 거의 흥얼거리듯이 재빨리 초안을 작성하고 나서는 깨끗한 필체로 조심스럽게 정서에 내려갔다. 한스는 답안지를 가장 먼저 낸 수험생들 가운데 하나였다. 시험을 치르고 난 뒤에 그는 숙모댁으로 가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다. 그래서 2시간이나 무더운 도시의 거리를 헤매고 다녔다. 하지만 다시 얻은 균형 감각이 그의 기분을 그다지 해치지는 않았다. 심지어 그는 잠시나마 아버지와 숙모의 곁을 떠나 혼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적이 기쁘기까지 했다. 소음으로 가득 찬 낯선 수도의 거리를 걷고 있노라니 마치 자신이 두려움을 전혀 모르는 모험가처럼 여겨졌다. 한스는 시내를 온통 헤매고 다니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수없이 물어보았다. 힘겨운 방황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숙모 댁으로 돌아왔다. 집에 들어선 한스에게 질문이 퍼부어졌다. 어떻겠니? 어땠어? 시험은 잘 본 거니? 쉬웠어요. 그는 뿌듯한 기분으로 대답했다. 그건 제가 벌써 5학년 때 번역할 수 있었던 문제였거든요. 한수는 너무나도 배가 고픈 나머지 허겁지겁 식사를 했다. 오후는 자유시간이었다. 아버지는 여러 친지들과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에 한수를 끌고 다녔다. 거기서 한수는 우연히도 주 시험을 보러 괴핑엔에서 온 어느 소년을 만났다. 검정 옷을 입은 그 아이는 어쩐지 수줍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두 소년은 주위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서먹한 듯 하면서도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서로 마주 보았다. 넌 라틴어 시험이 어땠다고 생각하니? 쉬웠지, 안 그래? 한수가 물었다. 그래, 무척 쉬웠어. 하지만 바로 그게 문제란다. 사람들은 쉬운 문제에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법이거든. 주의를 게을리하다 보면 말이야. 틀림없이 그 안에 함정이 숨겨져 있는 거라고. 정말 그럴까? 물론이지. 그분들이 그렇게 멍청하진 않거든. 한수는 약간 놀란 기색으로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가 머뭇거리며 물어보았다. 너 아직 시험 문제 가지고 있니? 괴피낸 소년이 자기 노트를 가지고 왔다. 두 소년은 한 단어도 빠뜨리지 않고 차근하게 시험 문제를 살펴나갔다. 괴피낸 소년은 라틴어에 매우 능한 것처럼 보였다. 적어도 그는 2번씩이나 한수가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문법 용어를 언급했다. 그런데 내일은 무슨 시험을 보게 되지? 그리스어하고 작문이야. 괴피낸 소년은 한수가 다니는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수험생들이 왔는지 물어보았다. 아무도 안 왔어. 한수가 말했다. 나 혼자뿐이야. 그래? 우리 괴핑엔에서는 12명이나 왔단다. 우리 가운데 3명은 무척 뛰어난 아이들이야. 모두들 그 아이들이 가장 좋은 성적을 얻게 될 거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어.
지난해에도 괴핑엔에서 온 아이가 수석을 차지했었거든. 넌 시험에 떨어지면 김나지움에 갈 거니? 지금까지 한스는 이 문제에 대해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글쎄 모르겠어. 아니 아마 그러진 않을 거야. 그래? 난 시험에 떨어지더라도 계속 공부하게 될 거야. 우리 엄마가 날 울름으로 보내주신다고 했거든. 그 소년의 이야기를 들은 한스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3명의 천재뿐 아니라 12명이나 되는 괴핑엔 소년들도 그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한스는 이들 앞에 감히 얼굴을 내밀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한스는 곧바로 책상에 앉았다. 그리고는 미로 끝나는 동사들을 다시 한번 쭉 훑어보았다. 그는 라틴어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여유를 보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리스어는 조금 달랐다. 한스는 그리스어에 깊이 빠질 만큼 그 언어를 좋아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단지 그리스어로 된 글을 읽기 위해서였다. 특히 크세노포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감동적이며 산뜻하게 씌어져 있었다. 모든 것이 맑고 귀엽고 힘차게 울려 퍼졌다. 거기에는 멋들어진 자유정신이 담겨 있었다.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지는 않았다. 하지만 문법을 공부하거나 독일어를 그리스어로 옮겨 적어야 할 때면 마치 서로 상반되는 규칙과 형태 투성이인 미로에 빠진 듯한 느낌이었다. 이 낯선 언어 앞에서 한스는 그리스어의 철자도 제대로 읽지 못하던 첫 수업 시간에 느꼈던 겁에 질린 듯한 소심함을 다시 느끼는 것이었다. 다음 날에는 예정된 시험 순서에 따라 그리스어와 독일어 작문 시험을 치렀다. 그리스어 시험은 매우 길었다. 더군다나 그다지 쉬워 보이지도 않았다. 자칫하면 문제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었다. 10시경부터 시험장이 찌는 듯이 무더워지기 시작했다. 한스는 별로 좋지도 않은 펜으로 답을 써내려 갔다. 그래서 그리스어 시험을 다시 정수할 때까지 답안지를 2장이나 망쳐버렸다. 장문 시간에는 옆에 앉은 뻔뻔스러운 수험생 때문에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기도 했다. 그 소녀는 질문을 적은 종이 쪽지를 한스에게 들이밀고는 해답을 가르쳐달라고 옆구리를 찔러댔다. 하지만 옆에 앉은 수험생과의 접촉은 매우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다. 만일 이 규칙을 어길 때에는 가차없이 시험장에서 쫓겨나게 되어 있었다. 겁에 질린 한스는 종이 쪽지에 나를 가만히 내버려둬! 라는 글귀를 적어 그 학생에게 건네주었다. 그러고는 등을 돌려버렸다. 날씨가 무척 무더웠다. 시험장 안에서 잠시도 쉬지 않고 끈질기게 책상 사이를 오가던 감독 교수도 삼배로 만든 손수건으로 여러 차례 얼굴을 닦았다. 한스는 두꺼운 입교식 예복을 입은 채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별로 달갑지 않은 심정으로 답안지를 제출하고 말았다. 마치 자신이 쓴 답안이 전부 틀리기라도 한 듯이, 그리고 이제 시험을 모두 망치기라도 한 듯이. 식탁에서 한스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죄를 지은 사람 같은 얼굴 표정을 지었다. 그러고는 마구 퍼부어지는 질문 공세에 대해 그저 어깨를 으쓱할 따름이었다. 숙모가 그를 위로해주기는 했지만 격앙된 아버지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뒤에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옆방으로 데리고 가서는 다시 한번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다. 잘 보지 못했어요. 한스가 말했다. 왜 신중하지 못했니? 정신을 바짝 차릴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제기랄. 한스는 잠잡고 있었다. 아버지가 욕설을 퍼부어대자 그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아버진 그리스어를 전혀 모르시잖아요. 2시에 구슬 시험에 가는 일이 가장 내키지 않았다. 그것은 이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기 때문이었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아래 찌는 듯한 시내 거리를 걷고 있노라니 매우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 한스는 고통과 불안 그리고 현기증으로 인해 제대로 눈을 뜰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그는 커다란 녹색 탁자에 자리 잡고 있는 3명의 심사위원들 앞에 앉았다. 그러고는 10분에 걸쳐 몇 개의 라틴어 문장을 번역한 뒤에 이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 대답해 나갔다. 그러고 나서 또다시 10분가량 3명의 다른 심사위원들 앞에 앉았다. 이번에는 그리스어를 번역한 뒤에 다시 한번 질문 공세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한스는 불규칙적인 형태의 부정과거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전혀 대답하지 못하고 말았다. 가도 좋아요. 저기 오른쪽 문으로. 문을 나서던 한스는 갑자기 그 부정과거형을 생각해내고는 그들과 멈추어 섰다. 가세요. 한 심사위원이 그에게 소리쳤다. 가라니까요. 아니면 혹시 어디가 불편한가요? 아닙니다. 하지만 부정과거형이 지금 생각났거든요. 한스는 방안을 향해 그 동사의 변화 형태를 크게 외쳤다. 그리고 심사위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웃는 모습을 보았다. 한스는 타는 듯한 머리를 감싼 채 밖으로 뛰쳐나왔다. 지금까지 오갔던 질문과 답변을 생각해내려고 애써보았지만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었다. 커다란 녹색의 탁자, 프로코트를 입고 진지한 얼굴 표정을 한 3명의 늙은 심사위원들, 책상 위에 펼쳐져 있는 책, 그리고 그 책 위에 올려놓은 자신의 떨리는 손이 자꾸만 눈에 아른거릴 뿐이었다. 맙소사, 도대체 그가 어떤 답변을 했던가. 한스는 거리로 나와 걷기 시작했다. 자신이 마치 벌써 몇 주 동안이나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또한 더 이상 여기서 도망칠 수 없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고향의 정원과 잣나무가 우거진 푸른 산, 강변의 낚시터가 마치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듯했다. 그리고 오래전에 한 번 본 듯한 모습으로 다가왔다. 아, 오늘이라도 집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곳에 머물러야 할 의미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어쨌든 한스는 시험을 망치고 말았다. 한스는 우유빵을 하나 사들고는 오후 내내 시내를 돌아다녔다. 아버지에게 변명을 늘어놓기가 싫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집에 돌아와 보니 모두들 한스를 걱정하고 있었다. 한스는 피곤하고 처량해 보였다. 가족들은 그에게 달걀 수프를 먹였다. 그러고는 그를 침대로 보내었다. 내일은 산수와 종교 시험을 볼 차례였다. 그 시험만 끝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다음날 오전에 치른 시험은 별 탈이 없었다. 어제는 전공 분야에서 불운을 겪었지만 오늘은 모든 문제가 잘 풀려나갔다. 한스에게는 쓰디쓴 아이러니처럼 느껴졌다. 어쨌든 좋아. 이제 떠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집으로. 시험이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한스가 숙모에게 말했다. 아버지는 이곳에서 하루 더 머물고 싶어 하셨다. 온 가족이 칸슈타트로 가서 그곳 온천공원에서 커피를 함께 마시자고 했다. 하지만 한스는 오늘 혼자만이라도 떠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하는 수 없이 아버지가 허락해 주었다. 한스는 기차역까지 배웅을 받았다. 차표를 손에 쥔 한스는 숙모로부터 작별의 입맞춤을 받았다. 숙모는 그에게 간식도 주었다. 기차에 피곤한 몸을 실은 한스는 아무 생각도 없이 푸른 구릉지를 지나 고향으로 달려갔다. 드디어 검푸른 잣나무 숲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때야 비로소 환희와 구원의 감정이 소년을 들뜨게 만들었다. 한스는 늙은 하녀와 자그마한 자기방, 교장선생과 지붕이 낮은 정든 교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과의 재회를 기쁜 마음으로 기다렸다. 다행스럽게도 기차역에는 호기심 어린 낯익은 얼굴들이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 한스는 자그마한 가방을 손에 든 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서둘러 집으로 걸어갔다. 슈트트가르트에서 좋은 시간 보냈니? 늙은 안나가 물었다. 좋은 시간이라고요? 아니, 도대체 시험이란 게 무슨 좋은 일이라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전 다시 돌아온 게 그저 기쁠 뿐이에요. 아빠는 내일 오실 거예요?
한스는 시원한 우유를 한 컵 마시고 나서 창문 앞에 걸려있는 수영 바지를 집어들고는 밖으로 나섰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즐겨 수영하는 강가의 초원으로 달려가지는 않았다. 그는 시내에서 훨씬 떨어진 저울로 발걸음을 옮겼다. 높이 솟은 덤불 사이로 수심이 깊은 강물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거기서 한스는 옷을 벗고 조심스럽게 손과 발을 차가운 물 속에 담갔다. 추위에 약간 떨기는 했지만 그래도 재빨리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한스는 약한 물살을 거슬러 천천히 헤엄쳤다. 요즘 며칠 사이에 쌓였던 땀과 두려움이 미끄러지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강물이 그의 가냘픈 몸을 식히며 어루만지는 동안 새로운 의욕으로 충만해진 한스의 영혼은 아름다운 고향을 되찾은 것이다. 그는 힘차게 헤엄쳤다. 그리고는 잠시 휴식을 취한 뒤에 또다시 헤엄쳐갔다. 상큼한 차가움과 피곤함이 그를 에워싸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등을 뒤로 하고 누운 채 다시 강물을 따라 내려갔다. 저녁 파리들이 황금빛 원을 그리며 날아갔다. 한스는 그 가느다란 날갯짓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늦은 저녁 하늘을 가로지르며 바삐 날아가는 자그마한 제비떼들을 바라보았다. 이미 산 너머로 사라진 태양이 하늘을 붉은 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한스는 다시 옷을 주워 입고 꿈에 잠긴 채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어느덧 골짜기에는 땅거미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한스는 상인 자크만의 정원을 지나쳐 갔다. 거기서 그는 아주 어렸을 때 몇몇 친구들과 함께 아직 여물지도 않은 자두를 몰래 따먹은 적이 있었다. 한스는 키르히너의 목재소도 지나쳐 갔다. 거기에는 흰 잣나무에서 잘라낸 목재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다. 예전에 그는 낚시하러 갈 때면 언제나 이 목재더미 아래서 지렁이를 찾아내곤 했다. 감독관 게슬러의 작은 저택도 지나쳐갔다. 2년 전에 한스는 얼음판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던 게슬러의 딸 엠마에게 말을 걸고 싶어 애를 태우기도 했다. 한스와 동갑내기인 그녀는 마을 전체에서 가장 귀엽고 우아한 여학생이었다. 그 당시에 한스는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녀의 손을 잡아보는 것이 단 하나의 바람이었다. 하지만 한스가 너무나도 수줍어했기 때문에 그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뒤에 엠마는 기숙사로 보내졌다. 이제는 그녀의 얼굴도 거의 생각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아득히 먼 곳으로부터 또다시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 추억은 뒤에 다른 경험과는 다른 짙은 색깔을 띠었고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야릇한 향내를 풍겼다. 그 시절에는 저녁 무렵이면 나졸트 집안의 리제에로 놀러갔었다. 그리고 안채로 이르는 통로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는 함께 감자 껍질을 벗기며 옛날 이야기를 듣곤 했다. 일요일에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 둑 아래로 다른 박질을 쳤다. 그리고는 바지를 걷어올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가재나 금붕어를 잡기도 했다. 어떤 때는 나들이 옷을 흠뻑 적신 채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한테 매를 맞기도 했다. 그 시절에는 수수께끼같이 이상야릇한 일들과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았다. 한스는 오랫동안 이 모든 것들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목이 구부러진 구두방 아저씨 슈트로마이어. 사람들은 그가 자기 부인을 독살했다고 믿었다. 보따리를 등에 걸머지고 나무 지팡이에 몸을 이리지 않은 채 그 지방의 각지를 떠돌아다니던 모험가 베크씨.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름에 언제나 씨를 붙였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는 멋진 마차와 더불어 4마리나 되는 말을 소유했던 부유한 재력가였기 때문이다. 이제 한스는 이 모든 사람들에 비해 단지 이름만 기억할 뿐이었다. 이 어둡고 비좁은 골목길의 세계가 그로부터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 대신에
생동감이 넘치는 다른 어떤 체험도 달리 생겨나지는 않았다.